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증시가 7일 어닝 시즌 개막을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에 하락했습니다. 미국 고용 경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고용 추세지수가 최근 4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향후 고용 경기 회복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미국 주택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상승, 국책 모기지 업체인 페니메이가 조사를 시작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또다시 사상 최고 실적 경신이 기대됩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이달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모건 스탠리가 전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약 12조 엔 규모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 중 10조 엔은 경기 부양을 위해 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월 8일 화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전성기가 끝이 났다. 비관론에 휩싸인 미국 경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경영연구원의 홍병각 고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요즘 불편 겪는 분들 많으시죠? 카드사와 유통업체 간의 갈등에서 시작된 무이자 할부 중단 사태.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박지은 외신 캐스터가 준비합니다. 박지은 캐스터.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 오늘 약한 흐름 보였습니다. 출발부터 파란불이었는데 마감까지도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렇다 할 재료가 없는 장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급등에 따른 부담감 그리고 어닝 시즌을 앞두고서 경계 심리가 맞물려서 차익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알코아와 몬산토를 시작으로 미국의 어닝 시즌이 개막이 됩니다. 이 어닝 시즌 개막에 따른 뉴욕 증시의 움직임에 주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지수 0.3%대로 밀렸습니다. 다우지수는 13,384.29 나타냈고요. S&P 500지수는 0.31% 떨어진 1,461.89로 장 마쳤습니다. 나스닥 0.09% 소폭 밀리면서 약보합권에서 3,098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네, 유럽 보시겠습니다. 유럽 마감 상황 살펴보면요. 유럽도 주요국 증시들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 대부분 나라들이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주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차익 매물 쏟아내면서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나 미국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서 경계심이 확산되면서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바젤위원회가 대형 은행들에 대해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미루기로 결정하면서 금융주들만 강세 흐름 보인 하루였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지수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41% 밀린 약보합권에서 6,064 기록했고요. 독일 닥지수 0.56% 하락한 7,732.66 그리고 프랑스 카크 지수 0.68% 떨어진 3,704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아시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세계 증시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타결 소식 때문에 크게 올랐죠. 네, 너무 오른 것 같습니다. 아시아 증시에서도 역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 같습니다. 주요국 증시들 대부분 내림세 보였습니다. 은행주를 제외하고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대부분 업종들이 떨어졌는데요. 중국 상해종합지수만 빨간불 켠 채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세가 견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네, 일본 니케이 지수 0.83% 하락했습니다. 포인트로는 89포인트가량 떨어지면서 1,599선에서 마감됐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약보합권에서 23,329선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만 간신히 빨간불 켰습니다. 강보합권에서 2,285.36으로 장 마쳤습니다. 환율도 점검하고 마치겠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어제 0.1원 오른 1,063.7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머니국의 박상정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뉴욕 증시 보시는 것처럼 하루 만에 소폭 하락 반전했습니다. 지수가 5년여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한 데 따른 경계감이 있었고요. 또 어닝 시즌을 하루 앞둔 관망세가 겹치면서 차익 매물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정폭이 크지 않아서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8일이죠.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9일 새벽, 내일 새벽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계 최대 알루미늄 업체 알코아를 시작으로 4분기 어닝 시즌의 문이 열리는데요. 이번에는 기대감보다는 경계와 관망 심리가 좀 더 짙은 모습입니다. 또 지난주 일요일 각각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미국의 미치 맥코웰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부유층에 대한 추가 증세에 대해서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면서 곧 있을 예정인 정부 채무 한도 상한 증액에 대해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지표는 좋았습니다. 고용 관련해서 한 가지 나왔는데요. 미국 고용 경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고용 추세 지수가 최근 4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향후 고용 경기 회복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컨퍼런스 본드는 이날 지난해 12월 고용 추세 지수가 전월 대비 0.8% 상승한 109.0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3개월 연속 지수가 오른 겁니다. 이 고용 추세 지수 약간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고용 관련한 8개 세무 항목을 종합해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단기간 내 기업들의 고용 추세를 예상할 수 있는 이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주 발표된 12월 고용지표 개선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요, 은행 관련된 이슈 상당히 많았는데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동시에 나왔습니다. 먼저 좋은 이야기부터 하자면은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이 글로벌 건전성 규제 강화 움직임에 한숨을 돌리게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 등 글로벌 은행 업계를 감독하는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대형 은행들에 대한 유동성 규정을 기존보다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바젤위원회는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적용 시기를 2019년으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안 좋은 소식은요. 금융위기 당시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주택 압류를 남용해온 미국 대형은행 10곳이 85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미국 통화감독국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JP 모건 체이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 미국 대형 은행 10곳이 부당한 주택 압류 관행에 따른 거액의 배상금을 물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관련된 이슈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금융위기 당시 국책 모기지 업체인 페니메이에 이 부실한 모기지 증권을 판매해 손실을 끼친 혐의를 인정해 이 페니메이에 36억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하고 또 이때 팔았던 모기지 증권 가운데 67억 5천만 달러 어치를 되사기로 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약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증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미국보다 좋지가 못했습니다. 재정절벽 합의 랠리가 거의 끝나가는 모습 보이면서 일제히 하락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그 가운데서 금융주 같은 경우는 바젤위원회 호재에 3% 안팎으로 급등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봤습니다. 네, 박상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고용 경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고용 추세지수가 최근 4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향후 고용 경기 회복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7일 지난해 12월 고용 추세지수가 전월 대비 0.8% 상승한 109.0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개월 연속으로 지수가 상승했고 지난 11월 지수 역시 108.19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난 12월 미국 주택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상승하며 국책, 모기지 업체인 페니메이가 조사를 시작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페니메이는 현지 시간으로 7일 1천여 명의 미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올해 주택가격이 평균 2.6%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대답한 이들의 비율은 43%로 지난 11월에 37%보다 상승했으며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라는 페니메이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또다시 사상 최고 실적 경신이 기대되죠. 박상정 기자가 전합니다.
증권사들이 전망하는 삼성전자의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예상치는 8조 6,078억 원, 매출액은 56조 3,39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대로라면 5분기 연속 사상 최고 실적 형신입니다. 이것보다는 영업이익 9조 원을 돌파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신영증권이 영업이익을 9조 1,030억 원으로 예상해 가장 높은 전망을 내놨고 이 밖에 미래에셋증권과 대신증권 등도 9조 원 이상을 내다봤습니다. SK증권은 매출액을 61조 원 이상으로 전망해 분기 매출액 60조 원에 대한 기대감도 열어뒀습니다. 4분기 역시 스마트폰 판매 호조가 실적의 견인차 역할을 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갤럭시 S3가 4분기에도 계속 기대 이상으로 물량이 많이 나왔고요. 노트2도 또다시 히트를 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애플 아이폰은 이 서플라이 체인 문제 때문에 시장에서 생각보다는 영향력이 좀 크지 않았고. 원화 강세 등 불리한 영업 환경 속에 일궈낸 실적이라 더 의미가 큽니다. 4분기를 포함한 지난해 삼성전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예상치는 각각 201조 2,663억 원, 29조 2,22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M머니 박상정입니다. 네, 유럽중앙은행이 오는 10일 열리는 이달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모건 스탠리가 전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현지 시간으로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금리 인하와 동결 가능성이 매우 엇비슷하지만 인하를 예상한다면서 금리가 동결되면 성명서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안정적이라고 평가한 지난달 성명의 내용에 변화가 있다면 시장이 금리 인하를 환율에 반영하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 정부가 약 12조엔 규모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 중 10조엔은 경기 부양을 위해 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추가 예산 마련을 위해 5조엔 이상의 신규 국채를 발행키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자금도 지난 회계년도 예산에서 지출되지 않은 잔여분과 기존 채무를 위해 배정해 놓았던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극단적인 경기 부양책을 밀어붙이는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은행의 올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 이상 올리려고 하지만 곧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네덜란드 은행인 라보뱅크가 지적했습니다. 라보뱅크의 제인 플레이 외환 전략가는 일본 경제가 성장할 것이란 낙관론이 있지만 성장하기는커녕 침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무제한 통화 완화를 위해 인플레 목표를 기존 1%에서 2%로 올리고 제로에 가까운 초단기 금리를 마이너스 수준으로 내리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주요 제조 기업들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 CES가 미국에서 열립니다. 국내 대표 제조사들도 최신 제품들로 무장해 세계 시장의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유재준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 CES가 현지 시간으로 8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일 새벽부터 나흘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1967년 열린 이후 매년 1월에 진행되고 있는 CES는 전 세계 3,1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15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입니다. 국내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이번 전시회에 스마트 TV와 스마트폰 등 최신 기술과 새로운 디자인이 접목된 신제품들을 대거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해외 TV 시장 점령을 위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 TV 신기술 대결입니다. 특히 기대되는 것은 삼성전자의 새로운 스마트 TV 디자인과 최신 기능들입니다. 이미 CES 개막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 TV 디자인의 진정한 혁신을 예고하는 티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06년 와인잔 형상의 보르도 TV와 2008년 크리스털 로즈, 2009년 두께가 3cm도 안 되는 핑거슬림 LED TV 등 지금까지 새로운 디자인으로 세계 TV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해왔습니다. LG전자도 고화질과 쉬운 스마트의 콘셉트로 뛰어난 화질의 디스플레이 제품들을 대거 선보인다는 방침입니다. LG전자는 압도적인 화질과 스마트 기술의 우위를 바탕으로 세계 TV 시장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올레드 TV와 UHD TV,
스마트 TV 등 획기적인 TV를 통해 올해 세계 TV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LG 구본준 부회장도 직접 참석해 경쟁사 탐색전에 나섭니다. 올 한 해 시장을 주도할 전자제품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인 만큼 국내 제조사들의 신제품이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머니 유재준입니다. 네, 혹시 9988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국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 근무한다는 뜻입니다.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장기 불황으로 경영 여건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 불황으로 중소기업들의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으로서는 뭐 물건 하나 판매가 만들어라 하더라도 금융적인 제도적인 제약도 받고 그만큼 체감 경기가 팍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안도를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소기업 중앙회가 전국 중소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기 침체로 인한 불황형 자금난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37.7%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감소 추세였던 응답 비율이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겁니다. 자금 사정이 곤란한 이유로 판매 부진이라는 응답이 36%로 지난해보다 6.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외부 자금 조달 형태는 은행 자금이 80.3%로 높았지만 높은 대출 금리는 큰 애로사항으로 느꼈습니다. 까다로운 대출 심사와 예적금 가입 요구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2008년부터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상담 건수 4,500건 가운데 절반가량인 2,230건이 수용돼 기업들의 1조 8천억 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상담센터를 찾는 중소기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금융지원 기준도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은행들이라든지 금융기관들이 아무래도 대기업 위주로 우량기업 위주로 대출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대출을 중단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계속해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적절한 정책이 지원돼 중소기업 자금 한파를 녹일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M머니 이나연입니다. 네, 지난해 세계 곳곳에서 우리 건설사들의 활약이 이어졌죠. 건설사들은 올해도 해외 공략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장남식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우리 건설사들의 해외 건설 수주액은 모두 649억 달러. 이는 2011년보다 약 10% 늘어난 액수입니다. 건설사들은 올해도 해외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건설은 올해 경영 목표를 글로벌 건설 리더로 잡고 해외 시장을 넓히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동남아나 아프리카, 남미 이런 신흥시장이나 아니면 중국, 브릭스 이쪽은 경기 부양에 따른 건설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중동 시장 이외에 비중동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사업 영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GS건설도 신규 시장 개척 지역에 지역 전문가를 파견해 영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78억 달러 규모의 이라크 신도시 건설 수주에 성공했던 한화건설 역시 해외 사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해외건설협회는 올해 우리 건설사들이 700억 달러 이상의 해외 건설을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작년에 중동이나 동남아에서 일부 발주가 지연됐던 공사들이 그 발주가 지금 계속 이제 재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공사들을 위주로 현재 계약이 유력한 상태에 있는 게 약 270억 불 정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연간 수주가 한 700억 불은 넘을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최첨단 공법을 앞세운 우리 건설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며 건설 한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머니 장남식입니다. 네, 집중 관찰 오늘의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컴투스입니다. 최근 하락세를 보였던 컴투스가 상승 기조를 보여 주목을 받고 있죠. 오늘은 동양증권의 박진희 차장과 함께 컴투스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컴투스 최근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이슈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최근에 급락을 거듭했었던 모바일 게임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최근에 좀 반등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컴투스라 그러면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로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세계 최초로 휴대폰용 자바 게임을 개발한 국내 최대 모바일 게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초창기 모델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홈런 배틀이라든지 타이니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앱스토어 이런 부분에서 많이 히트를 쳤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게임의 거의 시초격이다라고 보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도 게임 좋아하세요? 네, 근데 저는 좀 빠져드는 편은 아니고요. 좀 짧게 금방 실증이 나는 편인가요? 스마트폰 게임 보면 보통 한 달 정도 좀 빠졌다가 또 금방 실증 나게 되고 이런 것 같아요. 단순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게임들이. 아무래도 좀 모바일 게임은 단순하죠, 온라인 게임에 비해서.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바일 게임 업체들은 한 게임으로 대박을 내기보다는 여러 게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계속 히트 게임을 계속 출시를 하는 게 아마 앞으로도 승부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컴투스가 갖고 있는 최근의 이슈들을 살펴봤는데 최근 수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컴투스 같은 경우 최근에 보신다면 외국인하고 개인들은 좀 계속적으로 조금 매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은 조금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많이 그동안 좀 팔아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급락이 7만 원대에서 거의 한 4만 원 정도까지 이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다시 매수를 좀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대응 전략을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모습에서 컴투스는 약 한 4만 7천 원 정도, 4만 7천 원 정도를 단기적인 지지선 또는 이제 마지노선으로 설정하시고 현재 보유하시는 분들은 한 4만 8천 원 정도 한 지지라인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5만 700원 정도 되는데요. 장중에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항상 5만 원대 위에서 주가가 유지되면서 거래량이 좀 실려주면은 어느 정도 컴투스의 주가도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단기적으로 반등을 해도 지난번 급락 과정에서 저항선이 될 수 있는 가격이 한 5만 9천 원 정도 5만 7천에서 5만 9천 원 정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대에서의 좀 저항을 염두에 두시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바일 게임 업체들은 스마트폰이 점점점 확대가 되면서 기대감도 많이 키웠었는데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수익 구조로 잘 연결이 되지 못하고 금방 실증내는 그런 구조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만큼 수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트 상품, 히트 게임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선도하면서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와주는지까지 좀 확인하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동양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요. 컴투스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자, 이번에는 경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경영연구원의 홍병각 고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잘 지내셨죠? 오늘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지금 미국 샌디에고에서 미국 경제학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내노라 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3년째 좀 지지부진한 미국 경제, 이제는 전성기가 지나가지 않았나 하는 좀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고문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게 오늘 내일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벌써 한 2, 3년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전성기가 이제 끝났다. 근데 역시 보면은 이제 유럽이 이제 미국을 이제 앞질렀다. 또는 일본이 앞질렀다. 이제 미국이 이제 쇠퇴에 들어갔다. 동양의 시대가 열렸다. 이런 얘기는 과거 한 5, 6년 동안에 꾸준히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아직도 세계 경제를 끌어갈 수 있는 경제는 미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 대전 후에는 세계 경제가 미국에 다 의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서 보면 미국의 헤게모니가 이제 완전히 갔죠. 그러나 이것이 서서히 이제
딴 나라들이 아시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미국의 수준까지 자꾸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세계의 그 다핵 경제 체제 이런 체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겠죠, 말하자면. 지금 고모님이 보시기에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결국 미국 내적인 문제도 많죠. 예.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 시장 경제 여기에 이제 한계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 거기다가 복지 정책 이런 내부 문제 플러스 이제 미국을 따라오는 딴 나라의 경제가 이제 미국의 몫을 많이 깎아먹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미국이 대내대외적으로 그런 챌린지가 있다고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예. 네. 사실 미국 경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네. 대공황을 겪으면서 또 한번 변곡점이 있었고요. 예. 대공황을 겪으면서 사실은 정부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예. 정부를 통한 규제 같은 것이 굉장히 강화가 됐었고 예. 그러다 사실 이제 1970년이 지나면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또 한번 변곡점을 겪었죠. 예. 다시 이제 정부의 규제를 줄이고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네. 그러다가 2008년, 9년 오면서 금융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렇죠. 또 한 번의 어떤 변곡점으로 보시는지요? 미국 경제에 있어서. 당연히 그렇죠. 예. 당연히 완전히 그 레간 이후에는 이제 말하자면 정말 자유경제, 시장경제, 뭐 레간 이후에 민주당 대표 클린턴도 이제 그걸 그대로 이어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에 맡기자. 예. 정부는 적게 해라. 이게 이제 2007년까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이제 부시 정권에서 아주 최고점에 이르렀었죠. 최고점에 이르러서 그때 이제 위기가 재정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완전히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rude awakening,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이게 이래서 여기에도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게 급선회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오바마의 등장으로 지금 이것이 미국 경제 정책이 완전히 이제 정말 저의자 정책도 안 되고 예. 이제는 재정 정책이 나왔거든요. 재정 정책은 돈을 무조건 풀어서 빈사 상태에 있는 경제를 이걸 좀 호흡을 시키고 좀 재생시키자. 그 과정 아닙니까 지금? 예.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은 그래도 좀 변화가 있다. 예. 변화가 생기고 있다. 큰 흐름을 보면 그렇죠 지금.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사실 양적 완화 조치를 하면서 네. 사실 6.5%라는 그 실업률을 예. 놓고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 도달할 때까지는 양적 완화를 취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최근 와서는 좀 다른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의 양적 완화라든가 저금리가 결국 미국의 지금 예. 약간 쓰러져가는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보시는지? 항상 그 경제는 이제 그 트루만이 얘기한 것처럼 양팔이 아닙니까? 이게 안정 성장. 이제 성장 정책을 쓰다 보니까 제일 지금 문제가 또 걱정이 되는 게 인플레거든요. 예. 장기 금리가 조금씩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때 브레이크를 걸자.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아직 이르다. 이제 상당히 펠슈타인 같은 사람은 좀 보수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근데 크루만 교수는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 지금 죽여서는 안 된다. 좀 계속해라. 그래서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갈린 거 보면은 제가 짐작하기에는 예. 아직 확실한 그 경제 회생의 조짐이 분명하지 못한 거예요. 예. 좀 분명하면 이제 의견이 통일이 되는데 예. 아직 통일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진가민가하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모님의 관점은 어떠신지요? 저는 좀 아직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 경제 위기라는 것이 너무 우리가 시장 경제에 의존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게 이런 맞아요. 그린스팬도 그랬고, 이렇게 이 집값이 이제 폭락을 하고 갑자기 디플레이션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 경제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그 에셋 디플레이션.
그 자산 가치 디플레이션이 생겨서 우리가 이렇게 몸살 앓고 있는데 예. 확실히 터닝 포인트가 이제 생기기 전까지는 예. 계속을 해야 옳지 않는가. 예. 또 특히 거기서 보면은 유럽이 지금 마찬가지 입장 아니에요. 유럽이 지금 긴축을 해야 된다 하는 걸로 해서 그 상당히 독일에서도 요구를 하고 그래서 하다가 지금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도 확창 정책을 아직 계속해야 되고 미국도 좀 당분간은 계속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 이제 고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경제 내부에도 굉장히 문제가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계속 재정 적자가 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결국 이제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양적 완화라든가 저금리 이런 정책, 통화 정책을 통해서 그러한 이제 지금 눈앞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 의견은 일리가 있는 의견이고, 그렇지만은, 환자가 지금 빈사 상태에 들어갔는데 우선 살리고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론하고, 그러나 그걸 살리다 보면은, 그 재정 문제가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경제 구조적인 그 약점이 지금 있지 않느냐. 이 구조적인 약점을 빨리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오지 않았냐. 그런데 그 이론은 둘 다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은 저는 무게가 이제 이쪽으로 두고 있습니다. 일부 그 학자들의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 해결 방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이론도 오를 수 있는 게 클린턴 시대에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클린턴이 와서 상당히 그 확대 정책을 썼는데 그때 보면은 그때 처음으로 미국의 재정이 바란스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면 세금이 늘고 그래서 재정이 이제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팜프라이밍을 계속해서 해가지고 경제를 살려놓고 봐야 뭐 옳고 그르고 따지지 지금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그런 그 감정이 농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문제로 해서 지금 미국 사회의 양극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심각한 수준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교육의 기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양극 형성이 심해서 앞으로는 더 미국 사회가 성장 동력을 잃어갈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참 그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이 시장 경제가 소위 다이나믹이 있고 경제가 활성화하고 하는데 양극화가 생긴다. 과거 10년 동안 보면은 미국에서 보면은 상류 2, 3%가 제일 경제 발전에 혜택을 입었고 그 외에 이제 그 하부층에서는 별로 혜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이제 해소하느냐. 그거는 뭐 뾰족한 수고 어찌 없으니까 증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바마의 그 45만 불입니까? 이상은 과세를 세율을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양극화 현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심지어 한국도 그렇고 아마 세계 경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 구조적인 시장 경제의 구조적인 게 사실은 부유층에 유리하게 자꾸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이 노동력이 심플한 단순 노동력이 지금은 자꾸 없어지. 기계가 보충을 하고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훈련을 해야 되고 재교육을 받아야 되고 근데 그게 늦거든요 또. 그래서 지금 사람이 필요한 데는 사람이 없어요. 인력이.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번에 미국발 금융위기라든가 유럽발 재정위기로부터 새로운 어떤 자본주의 위기가 시작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양극화라는 문제가 또 숨어 있고요. 일단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면서 자본주의가 한 단계 좀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게 정치의 몫인데요.
정치를 잘해야죠. 사실 그래서 정치가 좀 경제 어떤 그 인센티브 패러다임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바꿔줄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예. 이번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여성 대통령이 됐다 하는 자체가 예. 한국에서 좀 상당히 그동안 소위 그 남성 중심의 고질적인 크로니즘, 예. 너 잘 살고 나 잘 살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그 남성적인 그런 정치 풍토가 예. 좀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보다 조금 앞서서 이제 자본주의를 정착시켜서 뭐 경제를 운영했던 예. 미국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면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 시급한 문제는 미국이 지금 당면한 경제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무제한 양적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네. 참 환율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경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더 문제죠. 고민스러운 거는 네. 일본의 또 양적 완화 조치고요. 이 그렇습니다. 부분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율 문제야말로 앞으로 예. 이 한국 정부가 씨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환율 문제가 한국도 환율 문제지만 예. 과거 한 10년 동안에 미국이 꾸준히 중국에 압력을 넣어왔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은 중국대로 유한화를 환율을 이제 저환율을 지키면서 무역 흑자를 쌓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그 위안을 좀 올려가지고 미국 물건을 좀 더 사주고 예. 그 바란스를 잡아달라 하는 건데 중국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틈새에서 이제 한국은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깨지듯이 지금 일본이 또 양적 완화를 이제 그 새 정부가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엔이 이제 절하할 것이고 예. 서서히 절하가 될 것이고 또 중국은 대미 이 큰 그 무역 거래 관계가 있으니까 자기 절하를 안 할 것이고 예. 그대로 지키겠지만 예. 중국은 좀 절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틈새에서 한국이 어떻게 원화를 가지고 가느냐. FTA도 있고 하니까 함부로 또 못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국제 협조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이번에 그 미국의 경제 학회에서 나온 학자들의 얘기가 지금은 사실 뭐 미국이 신흥국들의 네. 사정을 고려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지금 미국 스스로가 너무 급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나 네. 이런 것에 어떤 미국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네. 의사결정하는 것보다 미국부터 살고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좀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그 환율 가지고 수출을 하고 수출을 증가시키고 뭐 수입을 억제하고 그 단계가 아니거든요. 예. 자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해해 달라는 거죠. 좀 당신들이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의 내부 문제다. 이거는 무역을 고려해서 우리가 환율 조작을 하는 거 아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해해 달라 그런 얘기죠. 근데 예. 그거는 설득력이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G20의 중요한 과제들이 이러한 과제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세계경영연구원 홍병각 고문과 함께요. 미국 경제 추락 살펴봤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양적 완화 조치가 우리 환율 또 우리 예.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간단히 한번 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 출연 감사드립니다, 예. 고모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기준의 여보세요. 네, 올해 초부터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항공사 등 대부분 업종이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중단해버렸습니다. 급작스런 중단에 소비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가맹점과 카드사의 고래 싸움에 소비자 새우등만 터졌다. 이런 불만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의 전말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해결책은 무엇인지 오늘은 금융소비자연맹의 강영구 금융국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 시간 출연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무이자 할부 중단 사태, 그 배경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예, 올해 여신금융 전문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지난 그동안은 업종별로 적용되던 수수료가
그 연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35년 만에 변경이 됐는데요. 변경되면서 그 연 매출액 2억 이상은 예. 그 이제 수수료가 좀 오르는 편이고요. 예. 그 2억 미만 어떻게 보면 그 영세 가맹점들은 그 일률적으로 1.5% 우대 서비스 수수료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예.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연 매출액 1,000억 이상 그 대형 가맹점은 한 2%대로 이제 그 수수료 오르고요. 예. 그동안 이제 그 판촉 비용으로 그 카드사들이 그 전적으로 이제 부담하던 그런 비용이 있었습니다. 예. 그 할부 뭐 이제 무이자 서비스죠. 이 비용을 이제 50% 이상은 지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맹점도 50% 부담을 해라. 그렇게 하니까 이 가맹점에서는 자기가 이제 수수료도 올라가고 더군다나 이제 이거 그동안 이제 그 카드사들 부담한 그 50% 이상을요. 예. 그 자기들 부담을 하기 때문에 너무 좀 부당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협상 거부를 했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그 카드사들이 그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전면 이제 중단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무이자 할부 중단 사태를 두고 카드사와 가맹점은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겠군요. 딱 그렇습니다. 예. 그 입장에 보면 이제 그 카드사들은 그동안 그 판촉 비용을 지원했기 때문에 방수 부담하자는 입장이고요. 그 가맹점은 수수료 어떻게 보면 시장 논리가 아니고 그 시장 논리는 많이 매출이 일어나면 좀 낮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시장 논리 이제 그 정책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가맹점 수수료도 올라가는데 그런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카드사에서 현증과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카드사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지금 뭐 요 무이자 할부 중단 사태를 두고 카드사와 가맹점이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또 그 부담을 일부 소비자들이 지금 사실은 뭐 소비자들이 할부를 하게 되면 본인이 이자를 무는 게 맞습니다만은 지금 그렇죠. 관행적으로 그렇지 않아 왔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들이 이제 부담을 떠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 소비자들이 떠안는 부담액 얼마 정도가 지금 그 지난해 그 취지를 보면요. 그 금융위원회하고 카드계에 따르면 그 무이자 그 할부 비용을 지원한 금액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 전체 마케팅 비용의 한 24% 정도 차지하고요. 만약 이걸 이제 중단을 하면 그동안 이제 소비자들이 그 혜택을 누리려고 그러면 소비자가 이제 50% 부담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가맹점에서 부담을 못 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 한 6천억 정도가 소비자 부담이 되고요. 그만큼 이제 소비자 후생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전체 중단을 하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한 1조 2천억 정도 그 소비자 후생이 줄어드는 그 효과가 1조 발생합니다. 2천억 정도요? 굉장히 그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카드는 왜 이렇게 이자율이 비쌉니까? 카드는 사실 지금 뭐 금리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카드 금리를 보면은 거의 한 15%에서 2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신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비용이 따릅니다. 그 뭐 가맹점 수수도 이제 물론 들어가 있지만은요. 그 카드사들은 그 회사채를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채를 발행해가지고요. 카드채를 발행하는 거죠. 그 한 3%대 조달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손 비용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 해손 불안 금액도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 비용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판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신용도 따라가지고 뭐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카드사들이 가지고 있는 금리가 적정하다고 보시는가요? 여러 가지 비용 측면을 살펴봤을 때. 지금 그동안 이제 그 많은 그 이익금을 남겼지 않습니까? 남긴 그 감안하면 이 감수 수수료 내려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올려가지고 보전을 할 입장입니다만은 그런 그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대손 상가하는 이 비용을 절감을 시키면 뭐 직장을 좀 내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수수료도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부분에서 좀 보존하면서 영업이익을 가져가는 건. 자, 근데 뭐 새해 첫날부터 이제 서비스가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됐는데 사실 이런 게 법이 개정되고 뭐 이런 거 시행이 되려면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제대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중단이 돼서 소비자들이 조금 혼란스럽고 불만이 더 가중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그 개정은 3월 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시행은 12월 달에 작년 3월 달에 개정이 됐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 기간이 한 9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도 왜 이렇게 공지가 제대로 안 되는지. 사전에 이제 그 카드사 입장에서는 보면요. 어떻게 이제 그 서민 경기를 살리는 그 입법 취지도 있고 그 또 법으로 이제 그 당연히 그 50% 이상을 초과 그 지원도 문화기 때문에 뭐 좀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카드 가맹점들은
그 실질적인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해보니까 이게 이제 안 되니까 그 서로 이게 충돌한 겁니다, 이게. 그렇지만은 그 사전에 충분한 그 협의를 하고 조정을 했으면 이런 그 혼란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전 예고라든지 그 고지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회적인 논의를 활발하게 일어나가지고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금융 감독 당국도 그냥 자율끼리 협상이다 이렇게 맡겨놓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그 소비자의 권익을 좀 아주 무시한 그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더군다나 그 카드사나 가맹점들도 그 시장 지배력이기 때문에 그 소비자에 비해서는 좀 우월적인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소비자 권익이라든지 이 소비자의 생각은 좀 많이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전에도 이제 언급을 하신 것처럼 금융당국도 마냥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지금 태도를 보면은 좀 나몰라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장 논리에 맡기면요, 그 많이 판매하는 데는 가맹점 스스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 적게 판매하는 데는 올릴 수밖에 없어요. 비용이 있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사회 정책적 면이고 서민 경제를 살리고 그것도 사회 정의도 있고요. 경제 여러 가지 고려를 해가지고 입법적으로 고려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 당국이 나서가지고요. 그 서로 좀 조정도 해주고 협의도 해주고 이런 거 해줘야 됩니다. 그 사회적 논의도 좀 하고요. 그렇게 했도 불구하고요. 서로 그냥 그 자유끼리. 지금 금융당국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이제 시장에 적극적 개입하면 그 정부에서 개입한다는 그런 입장도 있고 그 어떻게 보면 시장 논리에 맡게 되는 그런 것도 무시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사자끼리 자율에 맡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사실은 이런 그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는 이제 서민층이 많이 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서민 경제를 생각해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주고 만약에 이걸 실행한다 해도 충분한 좀 고지 기간을 거쳐서 시장에 혼란이 없도록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책임이 가장 좀 큰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소비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자리에 계신데 소비자 입장 좀 이렇게 좀 그동안 이게 보면요, 그 정부에서도 그 카드 이용과 활성화를 많이 그 장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요. 심하게 했죠. 엄청 했습니다. 그 더군다나 그 영수증 복권제도 시행을 하고요. 그 옛날에는 또 그 현금 서비스 한도도 철폐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소득 공개도 해주고요. 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그 소비를 진작시키면서 경제 활성화를 그 유도하기 위해서도 많이 그 장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카드사들도 현금 모집을 했고요. 그 가맹점들도 그 매출액 신장을 위해서 무이자 할부라든지 이런 거를 그 이해관계에 맞기 때문에 적극적 장려를 했습니다. 너무 부들자게 막 혜택을 쏟아내면서 가입자들을 모았죠. 그 소비자들은 그 보편적으로 지금 당연히 이용하는 그런 했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 카드 사용 문화를 만들어내버린 거죠. 그렇죠. 어떻게 그게 뭐 한 20년 일이 지탱되어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카드도 이제 서민 이거 화폐처럼 이 결제 수단은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서민 그 소비 지출에서 한 60% 이상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은 그 당연히 그 소비 그런 습관이라든지 그 행태요. 그런 문화가 좀 진행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 걸 일시에 중단하는 것은 그 소비자한테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게 만약에 타협이 안 되면 그 지금 그 카드에 그 탑재된 그 무이자 할부 서비스 기능 카드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외국처럼 가맹점들이 자체적으로 무이자 그 할부를 한다든지요. 그걸 이용하면 되는데 그거는 그 또한 그 하던 걸 보면 너무 좀 소비자를 보면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주도해 타협을 해가지고요. 서로 양보도 하고 그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그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좀 정부의 적극적인 좀 그 개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건전한 카드 사용 문화, 소비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카드사 가맹점 갈등 관련해서요. 금융소비자연맹의 강영구 금융국장 모시고 관련되는 내용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른 시간 출연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성장 시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은 어느 기사에서 보니까 요즘 살기 참 팍팍해지다 보니까 20대, 30대 사이에서는 3포 세대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3포. 그러니까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참 의미인데 마음 참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20, 30대 여러분, 3포가 아닌 세 가지 모두 거머쥐는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